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결혼 후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전 결혼 준비를 하던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특별한 것 없이 괴로움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결혼 전 저지른 일 때문에 말이죠.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제가 남편의 직속 상사였다는 거예요. 출장이 잦은 회사였거든요. 남녀 구분 없이 업무로 같이 출장을 자주 나갔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묵고 밤늦게까지 클라이언트와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서로의 말투, 습관, 성격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는 게 출장이더라고요. 처음엔 딱 부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보고가 끝난 뒤 남아있던 커피 한 잔의 여유운 늦은 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로 기대에 잠들게 되는 무심한 습관, 그런 게 조금씩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연애는 2년을 채우는 동안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함께 일하며 싸우기도 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 2년 차에 접어들 즈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양가에서 팍팍 밀어주는 거 기대하기 힘들고 우리 둘 다 양심 있는 편이라 누구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건 미안했어요. 게다가 양가 어른들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셨고요. 그래서 반반 결혼을 약속했어요. 예식장, 신혼집, 가전제품, 예물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모은 돈으로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가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엄마가 좀 서운해하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 텔폰과 마찰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희가 결혼 준비를 다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어른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조언도 안 구하고 그냥 우리가 다 결정하는 것 같다고. 그게 너무 서운하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 어떤 조언을 구해야 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준비한다고 했고, 그게 서로 부담 안 주자는 의미였는데, 그게 왜 서운함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뭐, 미정이 니네 집에서 아무 말 안 하지만, 우리 집은 좀 다르잖아.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거랑 뭔 상관인데?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기분이 드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뭘?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다 말해. 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그리고 시대?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자기, 우리 엄마 생신 때, 알아. 전화 드렸었지. 그런데 그 전화 좀 늦게 드리지 않았어? 뭐? 자기가 엄마 생신 때 아침 일찍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 좀 늦게 했었잖아. 아니, 그땐 어머니가 전화를. 그래,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지. 그런데 자기야, 그럴 땐 전화를 받을 때까지 드리는 게 맞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게 맞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 그래서 그것도 서운하셨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암튼 자기야,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조금만 신경 써주라. 난 우리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엄마가 좀
아들 가진 부심 부리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좀 맞춰주라. 어? 좀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엄마는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생신 때 일이랑 이게 겹치니까 엄마가 더 서운해하는 것 같아. 좀 이해 부탁해. 어? 자기야. 말 그대로 개 어이 없었죠. 아니 그럼 지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전화 한번 드렸었나?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우선은 알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아들 부심 부리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좀 맞춰드리자 싶었어요. 그냥 그땐 저도 모르게 숙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기분은 나빴지만 결혼을 모를 수도 없고 제가 제 감정만 내세우다 보면 나중에 제가 손해가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났다면 제가 결혼 전 이야기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는다, 이걸로 기분이 나쁘다 했던 시어머니, 자신의 생신 때 받을 때까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교육 운운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선을 세게 넘으시거든요. 결혼 전에 말이죠. 이 일로 끝낼까 하다가 남편이 빌고 또 빌어서 결국 넘어가긴 했지만요. 무슨 일이냐면요. 바로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너무 순하게 넘어갔던 게 문제였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이 엄마가 서운해하신다고 말했을 때 사실 속으론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래도 곧 시어머니가 될 분이니까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톡으로 예식장은 이런데 어머님 어떠세요? 하고 물어도 보고 요즘 이런 예단 스타일도 유행이에요. 하고 사진도 보내드렸죠. 통화할 때 목소리도 한껏 높이고 일부러 한두 번쯤은 아양도 떨어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니 보시기 어떤가요? 아, 그런 걸 또 어머님이 챙기셨어요? 제가 감사하죠.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잘 되어가고 있었고 남편과 저도 티격태격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나씩 맞춰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정아, 너 왜 아무 말 안 하니? 와야 할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현이한테 못 들었니? 이번 주 우리 제사 있는 거. 네? 제사요? 아, 네. 어렴풋이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네가 와서 음식 마련해야지. 제대로 신고식 치러야 할 거 아니야? 신고식이라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며느리 돌이 안 해? 김씨 집안의 며느리는 이제 넌데 네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 보고 하라는 거니? 지금 시어머니를 평생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 그리고 시 어른들도 오시니까 미리미리 인사드려야지. 예전 같았으면 니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야 했어. 그래도 어른들이 니들 배려해서 한 자리 모여주신다고 하더라. 이 얼마나 고운 분들이니? 미정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게 심성들이 고와. 알았니?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저는 아직 남의 집 딸이었고 말 그대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한 명의 예비 신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제가 이미 혼인신고라도 마친 며느리인 것처럼 그 모든 역할과 책임을 미리 해둬야 한다는 식이었죠. 그 말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신우에게서도 톡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제사 준비 도맡아서 한다면서요? 정말 이쁨 받으려고 별짓 다 하네. 나도 이건 인정. 언니, 나도 언니 이쁘게 봐줄게요. 그 뒤에 덧붙여진 웃는 이모티콘이 왜 그렇게 재수없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니,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시댁 제사상 차리고 부엌을 오가며 음식 장만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결혼 전인데도 벌써부터 며느리 돌이라니 이건 아니다. 지금 이거 끊어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게 뻔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 아니,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따졌어요. 어머니랑 당신 동생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제사 준비를 도우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집에 들러라, 음식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신고식이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제발 제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정당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그의 반응은 제가 바랐던 이해도 공감도 아니었어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죠.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엄마랑 동생이 자기를 진짜 식구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남이었다면 그런 부탁도 안 했지. 결혼도 코앞이고 그냥 기분 좀 맞춰주면 좋지 않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다른 여자들도 다 해. 뭐 가족들 사람이니까 부탁을 하는 거지. 돌아다니는 여자한테 뭐 부탁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아니, 식구를 생각했으면 존중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 상황을 이해하고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정상적인 가족의 태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식구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미화하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도 다 한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야, 아, 미안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자라는 거였어. 사실 나도 그렇게 하잖아. 장인 어른이랑 낚시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 그리고 장인 어른이 골프 배우라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 어른이 바라시니까 그냥 따라 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그 제사는 아, 앞으로 자기가 도맡아서 해야 하는 건 맞잖아. 자기 식구니까. 뭐라니? 지금 낚시 골프 얘기하는 거야? 아, 너 원래부터 낚시 좋아했고, 그리고 골프도 우리 아빠가 돈 대줘서 하는 거잖아. 너 돈 부담돼서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 아, 자기야. 그냥 진짜 가족처럼 굴면 돼. 그래,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대하는 것처럼 자기도 우리 집안 식구를 그렇게 대하면 돼. 정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다들 자기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제발. 결혼을 물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미웠던 것도 결혼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죠. 그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을 뿐. 시어머니 시누이의 무리한 요구, 그리고 그걸 기분 좀 맞춰줘 라는 말로 퉁치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건 분명했지만 이 상황을 그저 감정적으로 흘려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잘 이용하면 앞으로 내 결혼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다. 지금은 어쩌면 사위 후보인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기 직전에 막강한 협상 카드가 쥐어진 순간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날 했던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대해줘. 그럼 분명 좋아하실 거야. 딱 그렇게만 하면 돼. 아, 그 말 진짜 황금 같은 말이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희 집에 오면 정말이지 지집처럼 굴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오면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고 우리 아빠랑은 어깨동무하고 맥주 마시고 졸리면 소파에서 자고 밥상 차리기도 전에 냉장고 열어 찬밥 데워 먹고 누가 봐도 예비 사위라기보단 마치 10년차 사위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런 그를 편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무척 예뻐하셨죠. 그 사람도 그걸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저한테도 당신도 나처럼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 곧 같은 기준으로 대해달라는 의미잖아요. 좋아요. 그 사람 말 들어야죠. 내 남편에 대해 사람의 말인데 공평하게 딱 그만큼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어머님이 날 가족으로 생각하시니까 이런저런 부탁을 하시는 거였겠지? 그걸 내가 너무 남처럼 선을 긋고 있었나 봐. 미안해. 이번 제사 나 참석할게. 그 말에 정말 화난 얼굴로 웃더라고요. 역시 우리 미정이 착하지 하는 얼굴로. 하지만 웃고 있는 그 사람과는 다르게 제 안에서는 굉장히 분명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을 떨었어요. 주말 아침인데도 눈이 번쩍 떠졌고 샤워를 마치고는 옷장을 열었죠. 어디까지나 시댁에서 첫 제사 참석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제 선택은 매끈한 검정 원피스 한 벌, 무릎 아래로 차분히 떨어지고 허리를 살짝 잡아주는 딱 예의는 갖췄지만 전혀 움직일 마음은 없어 보이는 그런 원피스였죠. 어차피 사람들 나한테 행동 하나하나에서 가족이니까 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을 테니 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마인드로 대할 거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남편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엔 남편의 식구들만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 했고 분위기는 조용한 전운처럼 잔뜩 차 있었죠. 저는 문을 닫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그대로 주방도 상도 전부치는 냄새도 모른 척하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어요. 주말인데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살짝 피곤하네요. 아, 졸려. 잠깐만요. 눈 좀 붙여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망설임 하나 없이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켠에 서 있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뒤따라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검정 원피스의 지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외쳤죠. 아무리 결혼한 사이여도 아직은 아니잖아. 나가! 남편은 순간 멍해진 얼굴로 입을 달싹이다가 당황한 표정 그대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들려왔어요. 밖에서 들리는 웅성웅성 수군수군. 뭐야? 뭐야? 들어갔는데 뭐가 어쨌다고? 그 소리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안마 커튼을 쳤고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진 않았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했거든요. 10분, 정확히 시계를 맞춰 두었고 알람이 울리자 저는 그대로 일어나 머리를 정돈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누구도 저를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어요. 누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낼까 다들 머뭇거리던 거죠. 그때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음식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 옆에 섰죠.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s up, mom? 밥 없어요? 아, 배고프네. 자고 싶은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네요.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좀 있나? 좀 뒤져봐야겠다. 바로 저는 냉장고를 뒤졌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열무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걸 꺼내 저는 밥솥에서 밥을 퍼서 그 열무김치에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말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제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 아니, 왜? 지금 자기 말처럼 하고 있는 건데? 자기 우리 아빠랑 어깨동무하지. 편안하게. 그래서 나도 어머니한테 어깨동무한 거야.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 자기도 우리 집에서 그냥 막 냉장고 뒤져서 밥대도 아닌데 막 꺼내 먹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한 건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며. 왜? 이게 아니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부른 거라며. 그래서 나도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건데. 왜? 문제 있는 거야? 그때 날카롭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얘 아무리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지?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야?
지금 기분 나빠서 이러는 거야?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시댁에 차려야지. 어디서 그렇게 감정 표현을 쇼처럼 하니? 쇼라는 단어에 순간 이성이 팍 끊길 뻔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머금 채 뚜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 반반 결혼합니다. 결혼 준비도 반반, 신혼집도 반반, 예물도 예단도 반반씩 했습니다. 근데 자꾸 결혼하면 여자가, 며느리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들을 테니까 그럼 억울하지 않게 남자가 다 해주시겠어요? 그럼 저도 군말 없이 넙죽 엎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정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쇼를 하게 만드세요? 누가 먼저 선 넘었는지 솔직히 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부엌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모두 다 입을 꾹 다물었고 남편은 제 옆에서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장 날카롭게 소리 질렀어요. 이게 제삿날 무슨 짓이야? 어디서 감히? 조상님들 모시는 자리에? 그리고는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며 저를 향해 덤벼들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뚫고 부엌 문가에 서 있던 시아버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만들 해라, 다들. 그 한마디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까지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하더니 손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시며 시어머니를 흘겨보셨어요. 당신은 왜 오라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결혼도 안 한 애를 부르더니 왜 며느리 타령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그리고 절 한번 바라보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네 뜻 잘 알겠다. 그래, 너 만만한 며느리 아닌 거, 우리 아들이랑 반반씩 공평하게 하는 거 나 이해했다. 앞으로는 여자가, 며느리가 라는 말 네 앞에서 안 하마. 결혼 전에 제대로 교육시켜주네. 하하. 복장도 단정하게 입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참석할래? 아니면 그냥 갈래? 아니면 좀 잘래? 그날 있었던 그 일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누군간 그 장면을 실수라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의 단호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혼 생활이 이토록 편안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저는 제사에 참석했고 시댁의 친척들도 만났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 역시 과하게 웃지도 지나치게 낮추지도 않고 그저 할 도리만 담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하는 말로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덕분에 전 참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하고 싫은 건 정중하게 거절하고 무리하지도 않고 억지로 맞추지도 않으면서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무엇보다 그날 저를 이해해 주셨던 시아버지께 가장 큰 감사를 드려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살면서 처음엔 그냥 말뿐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분의 한마디, 그날 다들 그만해라 라는 말이 저를 구했고 이 집안에서 저라는 사람을 인정받게 해준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요?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서로 안 건드리면 조용한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그런 사이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웃고 울며 함께 하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손을 맞잡았죠. 하지만 제가 시댁 문을 처음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는 바로 남편보다 한 번 더 결혼을 해본 것. 남편은 초혼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 남편과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한 재혼녀였죠. 물론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 사람에겐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걸요. 그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죠. 주말 저녁 집에서 전부 치는 소리 들으며 보는 막장 드라마 속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잤니? 잤어? 잤냐고! 이런 막장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였고, 그걸 제 인생으로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정말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긴 터널 속을 헤맸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뒤에선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네. 진짜 웃긴다. 실화라고? 라며 수군거리는 걸 똑똑히 들었죠. 당연히 회사도 평온할 리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에서도 구내 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늘 누군가의 눈이 제 뒷덜미를 따갑게 찔렀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숨죽여 부르며 뒤따라 웃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냥 어디든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혼자인 줄 알았던 어느 날 그 손을 먼저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그때 그는 저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조용한 동료였습니다. 눈에 띄게 나서지도 않고 유머가 넘치는 타입도 아니었지만 늘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퇴사를 결심했고 어떤 말들에 상처받았는지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제가 퇴사하던 날 그 사람은 회사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는 짧은 한마디에 저는 울어버렸고 그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꾸준했어요. 저처럼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손 내밀어주던 단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스르르 들어와 앉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렇게 깊이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요. 하지만요.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이겨내기엔 너무 버겁더군요. 왜냐하면 시댁은 제가 재혼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야, 우리 그냥 결혼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저는 대답을 망설였죠.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의 결혼, 그리고 이혼. 짧았지만 깊은 상처였고, 그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말했어. 결혼할 사람 있다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다고 했어. 뭐? 이렇게 갑자기?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준비는 내가 할게. 자기는 그냥 웃고 있으면 돼.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집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게 되었죠. 식사 자리는 예상과 달리 아주 차분했어요. 거실 한복판에 긴 식탁이 놓여 있었고 이미 차려진 음식들 위로 따끈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시부모님, 2명의 시아주버님, 형님 2분까지 총 6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만남이지만 모두가 무척 공손했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유,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이제야 보여주다니. 얘 참. 동생이 연애하는 걸 우리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실 성 정체성 의심 좀 했죠. 하하하. 누군가 농담을 던지자 다들 박장대소를 했고 그 사이에서 저도 어색한 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위기였죠. 그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었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직장 이야기도 가족 이야기, 평소 성격까지. 그 대답에 모두가 만족한 눈치였고 시어머니는 식사 말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식구들 사람이라 그런가? 그냥 마음에 드네. 하지만 저 혼자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대해주는 이유는 내가 초혼인 줄 알아서 그런 거겠지? 사실 그 집에 가기 전 남편이 제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자기야, 제발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자. 아무 말 하지 마. 결혼했던 거 내가 나중에 타이밍 보고 말할게. 오늘만큼은 진짜 좋은 첫인상 남기자. 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믿었고 그가 말한 대로 따라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그 식탁 앞에 앉아 다정한 말들을 들으니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요. 사실은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꽂혔고 그 조용한 식탁 위의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저는 한 번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짧게 끝났고 죄송합니다.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드려 죄송해요. 순간 숟가락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죠. 어떤 정신으로 그날 그 집을 나왔는지는 지금도 솔직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두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발걸음 하나 떼는 것도 버거웠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 형님이 조용히 말했죠. 그만 일어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꿀꺽 삼킨 것처럼 숨이 턱 막혔어요. 현관문을 나섰을 때에도 머릿속은 하였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곁을 걸었죠. 그도 당황했고 화가 났고 또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끝까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놓지도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끝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자책도 후회도 아닌 그저 깊은 체념이었어요.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렸지. 이럴 줄 뻔히 알았잖아. 결국엔 한번 다녀온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짓은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해도 그렇게 거짓된 발걸음 위에 우리의 시작을 얹을 수는 없었죠. 나중에 어떻게든 밝혀지는 법이고 그때의 상처는 지금보다 훨씬 깊을 테니까요. 시댁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연락을 차지했어요.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미정 씨 맞죠? 네, 누구시죠? 저 첫째 며느리입니다. 잠깐 통화 좀 하죠. 우리 막내 토련님 건드리지 말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억이 있어도 빌딩이 수채여도 우리 허락 안 해요? 뻔뻔하기도 하지. 그렇게 말하면 뭐 허락할 줄 알았어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쪽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어야 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죠.
이미 남편에게 이별을 고한 상태였었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그 이별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연이 흐르기 시작한 건 뜻밖의 곳이었어요. 바로 시아버지. 그분이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단둘이 앉아 단판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이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 저 결혼 허락 못 받으면 그냥 막내 아들은 없는 셈 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시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 허락을 하셨다고. 그렇게 결국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 하나로 지켜낸 사랑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정말 시작이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두 명의 형님은 그냥 저를 무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뭐를 좀 도우려고 하면 확 그냥 제 손에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자들끼리 장을 보러 가거나 하면 저를 마치 왕따 시키듯이 자기들끼리 가는 바람에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야만 했었죠. 그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기에 사람을 놓치냐고. 그렇게 정신 놓고 있을 거면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는 거 다 티난다고. 그럼 형님들은 옆에서 키득키득 웃고. 참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의 좋은 행사에 제대로 참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장소를 잘못 알려주거나 혹은 제게 이야기를 안 하거나, 나중엔 제 편이 되어 주었던 남편도 시댁 사람들과 제가 만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스스로도 그냥 당신은 참석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재혼 자리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거라고, 만일 또다시 이혼하면 2번 이혼을 하는 건데 그럼 망한 인생 아니냐고, 할 말 있어도 참으라고 했고 그냥 삭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좀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심이 닿질 않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죠. 시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그동안은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비교적 잘 관리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신이 무겁고 기운이 떨어지셨고 상처 회복도 더디고 잦은 어지럼증까지 겹치게 된 거죠. 결국 혈당이 장기간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합병증 우려까지 생겨 장기적인 요양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셨죠.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남편은 꽤나 자주 시댁에 드나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저만 빼고 돌아가더군요. 마치 제가 없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듯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사정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훤히 그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좀 돌봐드렸으면 좋겠어. 뭐라고? 내가 막내잖아. 그리고 사실 부모님께 제일 걱정을 끼친 게 누군지 알아?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곧장 확답을 내리더군요. 당신이야. 당신이 제일 많이 걱정을 끼쳤어.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저를 사람 대접도 안 하던 집안이 이제 와서 저를 최대 걱정 제조기로 낙인 찍더니 그 빚을 갚으랍니다. 모시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자는 거죠.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 집은 그냥 세를 주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돌보자. 형들이 약속했어. 부모님 집 내 명의로 돌려준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함께 상해야 할 큰일을 이렇게 결정 통보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게다가 그동안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득이 걸리니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건 또 뭐람? 웃기더군요.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돌봐드려야 한다면 며느리로서 돌인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듯 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죄인이야? 다른 식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한테도 내가 죄인이냐고. 아, 좀 그만하면 안 되냐? 항상 들어왔잖아. 어? 우리 결혼 전에도 들었잖아. 좀 조용히 따르면 안 돼? 뭐 자랑이라고 자꾸만 묻는 거야.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지가 매달려서 한 결혼인데 무시만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엄마 아프니까 저보고 돌보라고요? 이 사람들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그리고 그 길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라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결혼 7년 만에 합가하자고 하는 그 뻔뻔한 제안까지, 심지어 제가 이 집안에서 제일 문제거리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전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이런 꼴을 부모님께 보여드린 게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친정에서 진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을 할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 뜻밖에도 형님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더군요. 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안 받으면 또 뒤에서 말이 나올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친절했어요. 동서, 나야. 서방님한테 들었어. 지금 친정가 있다고? 동서, 나는 마음 다 이해해. 아마 너무 갑작스러웠을 거야.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이 기회 아니겠어? 기회요? 그래, 가족으로 인정받을 기회에 결혼 생활 7년이나 했잖아. 이제야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생긴 거야? 순간 속에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7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당한 건 온갖 무시와 홀대뿐이었는데 그걸 이제 인정받을 기회라고 포장하다니. 형님은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이 원래 좀 그래. 근데 이번에만 잘 넘기면 진짜 식구로 받아들일 거야. 다른 생각 말고 그냥 들어가. 그게 동서한테도 좋을 거야. 맨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가만히 조용히 들어가라고요? 역시나 한결같으시네요. 인정받을 기회라고 하셨어요? 저기요. 전 지금 이혼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뭐? 또 이혼을 하려고? 한 번 이혼은 안쓰럽게 봐주지만 두 번 이혼은 욕할걸?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집에서 7년 동안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으며 살았는데 남이 욕하는 정도요? 그런 건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네요. 여기서 혼자 식구 행세하면서 거지 같은 일 다 당해봤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요. 남 욕쯤이야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걱정 언제부터 있다고 좀 당황스럽네요. 결국 저는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이혼해라. 그런데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의리 없이 살면 결국 다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서로 말이 오가다 약간의 몸싸움까지 있었죠. 아버진 곧바로 저를 위해 움직이셨어요.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 겁니다. 남편도 만만치 않게 들이대긴 했지만 결과는 뻔했죠. 전 끝까지 오해를 점했고 이혼은 제 뜻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막바지에 정말 웃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둘 다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던 입에서 손사래를 치며 우린 못한다를 외치더랍니다. 그 과정에서 삼형제가 싸우고 절연 선언을 하며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남편이 제게 울먹이며 말을 하더군요. 와, 진짜 우리가 당한 거야. 우리가 이혼 당할 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이혼 무르고 우리 그냥 살면 안 돼? 부모님 돌보지 않아도 돼. 아, 그 집 명의가 이미 말이야.
알고 보니 그 부모님 집은 이미 큰 아주버니의 명의였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도 결국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만 당한 건 아니네. 7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상하게 덜 억울했습니다. 어차피 이 꼴이면 제가 먼저 발 빼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쉬운 삶은 아니죠. 그리고 주변에서 제 욕할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금만 응원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남자? 아마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저는 지금의 경제력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뭐라 하고 무시를 하니까 결국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냥 저냥 문제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악착같이 돈을 벌고 사업을 늘려갔던 이유는 바로 시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그닥 잘해주는 분은 아니었지만 이분은 나중에 제가 경제력이 뒷받침되니 어느 정도 숙이는 모양새를 취하시기도 했었지만 그 지독하게 굴었던 시누이는 끝까지 제게 모질게 대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의 가게 하나를 세 개로 늘린 사람이었고 어려운 시절에도 꿋꿋하게 잘 이어나갔고 현재는 세 개를 다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에 하나의 가게로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예약도 꽉꽉 차는 곳이고 홈쇼핑에도 저희 가게 물건이 나갈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 다들 아시겠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사실 이제는 좀 쉬면서 일을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악으로 버텼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인지 만일 지금도 5시간 이상을 자면 몸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라고 얼른 네 몸을 굴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제 몸은 그 일상에 맞춰져 버렸거든요. 콧구멍만한 가게 이어받아 나중에 남편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 아니냐고 굳이 그냥 능력 없으면 마트 캐셔로 일을 할 것이지 일만 키운다고 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는 말. 저는 그 말 100% 공감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빌빌거리고 있었을 때, 시가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닌데 저는 시누이 도시락을 싸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시누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업 끝나고 나면 밥 사 먹을 시간 아껴야 한다며 제게 도시락을 싸라고 주문을 했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누이는 그 도시락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저를 골려먹기 위함이었었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지 확인을 하고자 그런 행동을 했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런데도 저 아무 말 못했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제가 조금 서운해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 그걸 가방에 들고 다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럼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항상 도시락 싸서 아침에 가져다 드렸잖아요. 2달 동안. 올케,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한 소리였는데 올케가 한 거잖아. 내가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냥 한 말이었는데 올케가 싸다 주길래 나는 그냥 들고 간 죄밖에 없어? 아니, 얘, 조용히 좀 해라. 아니, 너는 서운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신우이한테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리고 내가 봐도 먹을 반찬이 아니더라. 싸주는 게 네가 할 일이었다면 먹는 건 우리 딸 차유야? 가게 하면서 어차피 만든 반찬 넣어준 주제에 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몰라?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이제 말할게. 그만 싸도록 해. 정성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 따위 나도 먹고 싶지 않거든? 가방만 무겁지? 말이 되나요? 저런 짓거리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콧구멍만한 가게 하는 주제에 자기 동생한테 나중에 피해를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둥. 자신은 절대로 저처럼 남자에게 부담 주는 여자는 되지 않을 거라는 둥. 그럼 옆에서 시어머니란 사람은 다시 한번 신우의 말에 힘을 실어주죠. 공부하는 애랑 가게에서 일하는 애랑 같냐고. 너의 길은 앞으로 창창할 것이라고. 그러니 굳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실제로 그렇긴 했어요. 신우이는 결혼을 아주 잘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좋은 남편을 만났느냐? 제 기준에선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시간을 만나야 결혼을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신우이와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 기준이 아니었었죠. 아주 좋은 집안에 시가가 아주 빵빵한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여자인데 저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제가 콧구멍만한 가게를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저희 시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공부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신우이를 그녀의 시가에서도 탐탁치 않게 여겼었거든요. 신우이도 자신의 시가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며느리로 전락이 되어 버렸는데 1년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괴로워하는 것 같았고 자신이 괴로운 만큼 친정에만 오면 저를 수족 부리듯이 하는데 그래도 그땐 할만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에게 다 들었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신우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암튼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명절에 좋은 얼굴로 찾아오는 경우 없었고 하다못해 시어머니 생신 때도 다 죽어가는 얼굴로 참석을 했다가 자신의 시어머니 전화 받고는 일어나기 일쑤였었죠. 점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동정심이 들긴 하대요. 내가 너무 나쁜 마음 먹어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신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돈 어른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며느리로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직도 누나를 며느리 취급 안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붙어 사는 기생충 취급을 하는 것 같다고. 저도 초반에 그런 대접을 받았었기에 살짝 비꼬는 식으로 니네 집도 마찬가지였어 라는 식으로 정말 왜 시가들은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진정이 못 사는 게 죄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는 게 죄야. 아니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친정 부모 재력 없다고 홀대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뭐 그런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은 좀 오래 가시긴 하네. 처음엔 안 그러시더니. 누나는 이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매형이 매달린 거야. 자기도 알지? 매형이 맨날 우리 집에 찾아오고 한 거. 이제 와서 신우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다고?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들만 아는 기억인 듯 하더라고요. 그냥 잠자코 어디까지 가나 듣고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엄마가 우리 누나한테 못되게 굴면 좀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누나가 상처받을까 싶어 내가 말도 못하고. 진짜 누나 이혼시키고 싶다. 아니, 우리 집에 없는 게 누나 탓이야? 몰랐던 거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얼마나 잘 살아서. 아직도 혼수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었나? 암튼 그랬었는데 혼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끔 해왔다고 한 소리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시누이 결혼할 때 혼수 엄청 신경을 썼었는데 정말 혼수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며느리로 살면서 딱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저런 푸대접 받았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약간의 동정하는 마음을 실어서 어머, 형님 너무 힘드시겠다. 아니,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그런다고?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된 듯한데? 최근 들어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네. 아, 형님 어쩌냐, 정말? 둘째 며느리를 얻었단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란 사람이 여우 같나 봐. 아주 우리 누나 꼽을 준다는데 그 사돈 어른이랑 둘이서 우리 누나를 무시하나 봐. 누나한텐 동서잖아. 동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고부간의 갈등 말고도 동서지간 갈등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자기 누나와 내가 어떤 사이였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지금은 내 상황이 나아져서 자기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니까 내가 다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래도 형님 인생이잖아.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뭐해? 형님이 이혼을 하신대? 그거 아니잖아. 뭐? 아니, 자기가 지금 열을 올리면서 말을 하는 건 내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형님은 어찌하고 싶으시다는데? 이혼을 하시겠대? 그런 건 아니잖아. 나도 며느리잖아. 며느리의 자리라는 게 참 웃겨. 형님이 만일 동서라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시어머니란 사람한테도 그렇게 막말 듣고 무시를 당한다면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형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 또한 그랬으니까. 아, 지금 너는 큰 소리 치는 며느리니까 상관없다 이 말을 하는 거냐? 그렇잖아. 우리 누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당신 눈치 보잖아. 안 그래? 자기가 지금 상황 좋으니까 자기도 더 이상 우리 집안 눈치 안 보잖아. 결과만 놓고 보면 저는 편안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죠. 돈을 벌고 제 상황이 남편보다 나아지니까 시가에서 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었죠. 그런데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초반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 시키던 것들을. 당신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예전 기억 하나도 잊지 않았어. 지금 당신이 형님이 안쓰럽다 하는 게 과연 내 귀에는 어찌 들릴까? 아, 우리 형님 힘들겠다. 우리 형님 안쓰럽다. 우리 형님 지금 동서 등살과 시어머니 등살에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까? 아니,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야, 뭐라는 거야? 자업자득? 너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네 누나만 안 된 게 아니라 나도 너랑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니까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적이 많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형님 얘기하지 마. 나는 솔직히 형님 하나도 불쌍하지 않거든. 동정같지 않거든. 저는 솔직히 시누이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그분은 제게 더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원래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오면 그걸 가지고 불합리하다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법이잖아요. 자기 누나니까 남편 입장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간 시누이가 제게 한 행동을 보면 사실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아, 진짜 웃기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런 꼴을 당한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뭐 어쩌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남편도 웃기고 시누이도 웃기고 참 웃긴 짬뽕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짬뽕이 아니라 짜장면까지 완전 뒤범벅된 상황이 오게 되는데 남편은 시누이의 이야기를 좀 포괄적으로 했다면 시어머니는 딱 짚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말이죠. 시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동서 때문에 악화가 된 건 맞으나 그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누이의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좀 좋은 집을 해가지고 왔는데 사돈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누이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였었죠. 어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애가 미치려고 하더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분하다고. 분하겠죠. 자기가 당하니까. 저는 그러냐.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기분은 상하겠다라고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딸이 좀 과하게 굴었던 거 인정해. 그리고 그 부분 아주 미안하다 생각해.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애를 말렸을 거야. 그런데 다 지나간 일이잖니? 이제는 너 우리 집 식구잖니? 네, 어머니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있잖아. 이제는 너 말야. 그때와는 다르게 능력 있는 애잖니? 나도 이런 부탁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비교질을 당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결혼시킨 건 아니었었는데 그런 꼴을 내 딸이 당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마음 좀 크게 쓰면 안 되겠니? 그 동서가 해왔다는 그 집 말이다. 우리 딸도 그 집으로 이사시켜주면 안 될까? 너 현금 없어도 가게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여유 되잖아. 어? 우리 딸 한 번만 좀 살려줘라. 어? 며느라. 시누이의 동서는 친정에서 집을 해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의 시가와 더 비교를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건 시누이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욕을 먹고 있는 거라 하시더군요. 너 괜찮니? 네 시어머니가 욕을 먹고 있는 거라고. 우리 집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사 시켜주자. 어? 네가 대출받고 해서 우리 딸 좋은 아파트로 이사 좀 시켜주자. 자신의 딸이 시가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사니 그렇게 안쓰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 며느리인 제게 저런 부탁을 하겠죠. 그럼 좀 잘하기나 하지.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면서 참 양심도 없어요. 그런데 뭐 화낼 일도 아니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욕 좀 드시면 어때요, 어머니? 뭐? 어머니, 저는 형님이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도 사실 믿지 못하겠어요. 만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형님의 시어머니가 동서와 형님을 비교할 때마다 제가 뭘 해줘야 하는 건가요? 비교할 때마다 우니까 떡 던져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요? 어머니, 돈 무서운 줄 모르시는구나. 부탁을 정중히 하고 있는 건데 저보고 비아냥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욕을 먹고 있는데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넘어갈 수 있냐고, 편안하냐고, 저보고 아무렇지도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막 화가 나네요. 어머니 이 말씀 듣고요. 저는 그럴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시누이의 친정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돈 있는 며느리라서 좋으시죠? 계속 제가 어머니 며느리였으면 좋겠죠. 그럼 선 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아시면서 지금 제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러시면 어머니 아들 돌려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누나 걱정된다 하는데,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지금 지 걱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누리는 거 그만 누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억지 소리 듣는 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릴 때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아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두고 싶으시면 그만하세요. 역시 자기 앞길 막아버릴 수도 있다 하니 뚝 하고 그 이야기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냥 해본 말이라고 막 손살을 치시는데 배꼽 빠질 뻔했습니다. 역시 기회주의자들. 꼭 시각 사람들은 저렇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만한다니까요. 아, 아파트로 옮겨주자. 능력 있는 며느리니 가족 좋은 게 뭐냐. 가족이 괴로워하니 그렇게 해주자. 며느리가 봉입니까? 며느리는 엄연히 성도 다르고 피도 다른데 무슨 가족 소리를 하는 건지. 그 가족 언제든지 남될 수 있는 조건 가진 사람들이 바로 며느리인데 좀 잘해줄 때 가만히 있으세요. 확 그냥 엎어버리면 당신들만 손해니까.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했고 가정주부로 살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을 안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확 엎어버린 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소개팅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소개팅이 거의 끝나갈 즈음 비가 멈춘 거예요. 각자 소개팅 상대와 자리를 이동했다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더라는 것을 인지해서 결국 그 소개팅 장소로 다시 왔던 거죠. 정말 재밌었던 게 사실 우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남편도 그랬던 거였습니다. 우산 핑계로 일찍 헤어진 거였죠.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산을 두고 왔는데요. 제가 먼저 말하자 한 남자가 저도 우산을. 그땐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서로 웃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박장대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랑 저랑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라기보단 그래요.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던 거였죠.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 또한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둘이 합쳐 한 달에 450에서 500 정도로 벌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둘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란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만만치 않게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결혼하는 데에도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한 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하면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신다 했었거든요. 그 액수가 무려 1억 원. 아주 큰 돈이었죠. 그래서 무리 없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짚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모아둔 돈은 2천 정도였고, 그리고 시댁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니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좀 아프십니다. 병원비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평생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셨죠.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남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아주버니였고, 그리고 시댁에서 자식 노릇을 해야 하니까 시댁에 생활비를 들였어야 했으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당연히 시댁에서 저희 결혼한다고 도와줄 일 만무했었고요. 딱 잘라 첫째 아들을 챙겨야 한다. 결혼한다고 해서 도움을 바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싫은 건가? 우리가 지금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 건가? 싶긴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마음이 이 결혼해도 되는 건가? 라고까지 발전을 했고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도와주지 않겠다. 딱 잘라서 말하는 어른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1억이나 해주시는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서 넉넉한 거 아닌데, 좀 서운하고 서글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니 되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대의 도움 받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편한 거다. 절대로 너한테 무리한 부탁 안 한다. 만일 한다고 해도 네가 할 말이 있지 않냐. 받으면 받은 만큼 해야 하는 법인데 받지 않았으니 안 해도 떳떳하고 당당한 거다. 그러니 그냥 다행으로 알아라. 괜히 시대꺽 먹었다가 치약이 일수고 나중에 노예 계약하는 거나 다름없다 등등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극단적인 조언이긴 했지만 일리는 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도 고민을 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사실 남편을 얼른 시댁에서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었죠.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지, 집 같은 경우도 나온 매물도 많이 없고 워낙에 집값이 올라 있다 보니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무리를 해서 친정 부모님 해주시는 돈과 대출을 최대한으로 해서 집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우선은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것이 낫다 판단을 했거든요. 결국 우리 부부는 좀 작게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냥 둘만 있어도 좋을 때니까 집의 크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풀 옵션으로 갖춰진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하죠. 아끼고 고민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효율성을 좀 따졌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문제만 있었느냐? 그렇다면 제가 순탄하지 못했었다라는 말을 안 했겠죠. 바로 시댁에서도 저희들의 어려움에 한몫을 하는데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얼른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에 집에 달려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시간 되면 시댁에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직장과 시댁이 엄청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저는 전화를 바로 끊은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어머니가 부르신다. 혹시 당신 퇴근은 언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게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지금 광주라고 오늘 출장 간다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아침에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서로 어색하게 웃다가 그런데 왜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냐? 당신 혹시 뭐 아는 거 있냐 했더니 남편도 모른다고 그런데 별일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막 식사를 끝낸 상태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치우고 있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오라고 했으면 적어도 저녁은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적어도 밥은 먹었냐라는 소리 정도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없더라고요. 서운함이 앞섰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은 또 뭘까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혼자 치우고 있으니 아, 내가 도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켠으로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 손님인데 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지나쳐 거실 소파로 이동을 했죠. 한참을 어색하게 있었는데 식탁을 다 치우셨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내가 처음에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 거야? 네, 어머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네? 안 하다뇨. 그렇잖아. 집도 오피스텔이면 돈 별로 안 들을 것이고, 그리고 성현이한테 들으니까 풀옵션이라며. 가정가구 다 있는 그런 곳.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네? 무슨? 아니, 지금 첫째 따돌리고 결혼하는 건데, 지금 맨몸으로 오겠다라는 거야? 이 대단한 며느리 자리를? 네? 어머니, 그게, 내가 며느리를 처음 드리는 건 맞아. 그런데 이미 내 친구들은 며느리 다 드렸거든? 내 친구들 집 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댁살림 바꿔주고 시어머니 밍크에 명품백 뭐 이런 거 해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넌 이런 거 안 해줄 거니? 어머니, 혼수 없이 시집 온다라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 너무하지 않니? 그래도 며느리 짤인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어이를 넘어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성현 씨는 저희 집에 맞사위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무것도 해오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신 적 없고요. 뭐? 아니, 지금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예.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너 너무 태바라진 거 아니니?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제가 험하게 말이 나갈 것 같아서 우선은 그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억 일을 벌려놓았는데 파혼? 아, 주변에서 뭐라 할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체면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을 안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 문자가 쏟아지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잘 구워 삶은 건지 그날 이후로 어떤 요구나 무리한 행동의 낌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긴 하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암튼 무사히 결혼했고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그렇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회사 오너의 비리였는데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튼실한 곳이었는데 그 비리가 하필이면 정치권과 엮인 바람에 남편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실직자 되는 것 한순간이더라고요. 막 매스컴에서 정치인한테 얼마를 줬다, 뭐를 했다 등등 떠들어대니 바로 회사가
문을 닫아 버리더군요. 애사심이 남달랐던 남편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니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후 남편은 술로 지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냥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통장에 돈 있지 않냐고, 그걸로 쓰면 되지 않냐고, 인생 뭐 있냐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도 되는데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의 계획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회사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손버릇이 좋지 않았던 상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제게도 그런 짓을 해서 고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저런 꼴을 하고 있으니 의논하기도 뭐하고 결국 저는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떡볶이를 파는 그런 장사였죠. 떡볶이 장사?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힘이 듭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이 피크이긴 하지만 새벽부터 준비를 하긴 해야 합니다. 아이들 장사이긴 하지만 그걸로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일반 손님들도 받았어야 했기에 새벽부터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이런 고된 일정이 아니라 남편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그 어느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은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 하는 건데 저는 저 시행착오를 배움으로 생각한 반면 남편은 뻘짓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제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나왔느냐 하면서 저를 원망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장사의 의지까지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술만 먹고 싶은 건지 마치 핑계를 찾고 싶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 가더군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어? 너랑 나랑 지금 뭐 하는 거냐? 즐거워? 어? 회사는 왜 나와가지고 네 회사 멀쩡했잖아. 여보, 정말 왜 그래? 우리 힘내서 해보기로 했잖아. 아, 몰라. 나 너무 힘들어. 모든 게 다 짜증이 난다고. 달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지치는데 이러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두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대로 일을 구해라. 내가 장사는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끝냈죠. 전 혼자서 장사를 계속했지만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집에서 먹고 놀기를 반복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부부들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 사정대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부. 아마 우리 부부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쏙 빠지고 나니까 이 떡볶이 가게가 미친 듯이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손맛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떡볶이입니다. 결혼하기 전 전국에 맛있는 떡볶이들 먹으러 다니는 게 제 낙이기도 했었거든요. 좋아하니까, 즐기니까 거기엔 장사가 없더라고요. 딱 2년 걸렸습니다. 월 평균 1000 찍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유튜브 찍으러 들어오니까 뭐 다른 홍보 수단이 필요 없으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 때 남편도 막 지인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었고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 200 정도는 꾸준히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꿈꾸고 있었기에 만족을 했었어요. 장사라는 것을 우습게 보는 말을 했을 때도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가 보다 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꿈이 있었고 그게 곧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니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생각 자체가 유연해지더라고요. 바로 당시에 제 떡볶이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해왔었거든요. 언제까지 학교 앞에서 장사할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처음엔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깟 떡볶이 가게 하더니 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주니 그제서야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너무 잘 되었다고. 그럼 가게도 옮기고 다른 곳에 우리 떡볶이 가게가 생기는 거냐고. 우리 부자 된 거냐고. 막 거의 울 것처럼 구는데 그제서야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암튼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 행복할 날만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이나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남편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지는 바람에 시댁과 좀 거리를 뒀었는데 남편도 밥 한 끼 너무 좋다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왜 이렇게까지 차리셨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뭐 필요하신가? 혹시 뭐 요구하시려나?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니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거실에서 차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미정이가 요즘 고생이 많다. 장사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이젠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그래? 그거 너무 다행이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니까. 처음에 니들이 그거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비관적으로 봤었거든. 네, 알아요, 어머니. 저 혼내셨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라는 것 아주 잘 압니다. 그래, 알아주니 다행이다. 그런데 미정아, 네, 어머니. 너 뭐 가게 옮긴다며?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그거 한다며? 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장사 더 하고 옮기지 마. 그리고 프랜차이즈?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그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미정아. 내가 널 걱정 안 하면 누가 널 걱정하겠니? 다 널 위해서야. 지금도 잘 되잖아. 어? 그냥 옮기지 말고 거기서 해. 거기 터가 좋아. 그 터가 너랑 맞는 거라니까. 어머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 그리고 돈은 좀 모았지? 괜히 허튼에 서서 날리지 말고 네 아주머니 집 한 채 줘야겠다. 네? 집 한 채요? 아니 그게 무슨... 아니, 네 아주버니 결혼한다? 너 형님 생겼어. 그런데 그 형님이 지금 임신했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 시어머니랑 살려고 하니? 그리고 네 아주버니 알잖니? 좀 모자란 거. 평생 보살핌 필요한 사람인데 그 여자애가 한다고 하더라. 대신 집 한 채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어머니, 제가 왜 해야 하죠? 왜라니? 넌 가족이고, 그리고 만일 결혼 안 시키면 우리 첫째는 니들 책임되는 거야. 그리고 넌 일머리가 좋잖니.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리고 제가 왜 아주버니를 책임져야 하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좀 도와주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주버니가 왜 저희들 책임일까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에요. 제 꿈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라 하시는 거죠? 형님이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도 좀 편해지면 아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왜 그래? 애는 무슨 애야? 천천히 가져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급한 사람 먼저 도와주는 게 맞지. 형 책임져 줄 여자가 생겼다잖아. 집 한 채면 형 인생 책임져 준다는데, 너 왜 그래? 얼른 엄마한테 알겠다라고 말해. 얼른! 그 돈 몇 푼 번다고?
생색 더럽게 내네. 그래, 너 너무 그러는 거다. 우리 아들 시켰을 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네가 무시했었다며. 힘들어하는 애를 붙잡아다가 떡볶이 만들게끔 하고. 너 말이야, 그때 우리 아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해해주지 않았으면 지금 그 자리에 못 있어. 며느리 노릇해?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이제라도 뭐 좀 해야지.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저렇게 저를 몰아세우는데 참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산 것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했죠. 제가 죽어도 집 살 돈은 못 드리겠어요. 대신에 아드님 돌려드릴게요. 결혼할 때 이 사람 돈 한 푼 안 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제 돈이었고, 그리고 당신 결혼 전에 모아뒀던 그 돈 행방 내가 모를 줄 알아? 다달이 어머니 드렸잖아. 결혼하고도. 당신 실직하고 나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나 모른 척 했다? 근데 뭐라고? 급한 사람 도우라고? 어머니, 지금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드님 말고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가져가세요. 제발. 그리고 시댁을 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미련한 놈이 바로 친정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가는 도중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 다 알렸는데 말이죠. 바로 집 정리할 생각이니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 짐은 퀵으로 보내줄 테니 그곳에서 편하게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미안하다 어쩐다 하더니 저희 친정 부모님의 자리를 잠시 비우니 제 손을 꽉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리고 손목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전 옆에 있던 제 가방으로 그놈 대가리를 후려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의 체인에 남편 대가리가 맞은 듯 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를 팬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손목을 쥐고 있으니까 벌게진 손목 보고 다시 남편은 머리통을 후리시고, 남편 돌아갔고 바로 이혼소송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를 위해 열심히 산 저의 인생을 가장 먼저 부정한 그놈과는 안 되겠더라고요. 품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품어줄 가치조차 없는 놈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가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소하게 분점으로 사모까지 냈습니다. 많은 분점을 내는 것보단 탄탄한 내실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아주 충분히 자식 노릇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여전히 성실하게, 거지근성 있는 것들하고는 연 끊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